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6% 하락한 130을 기록했으며 7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으며 수입 품목별로는 원재료가 광산품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 하락, 중간재는 제1차 금속 제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이 하락한 영향을 받아 0.3% 하락,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2월 들어서도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아직 가격이 정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웬만해서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황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식품 가격 추이가 내년이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의 영향 플러스 기존의 인플레 영향에 따른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률 추이가 꽤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를 좀 본 것도 있지만 다른 선진국 대비의 식료품 순위 를 좀 매겨놨던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았을 때도 거의 한국이 처음으로 1위를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9년도 식료품 순위를 매겼을 때 9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1위라는 거. 그만큼 물가가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전 세계에서 1위를 찍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관세청 올해 연간 수출액이 2018년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신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바이오, 농수산, 화장품 등의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도 약진한 덕분에 수출이 호조로 나타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게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한국 부채가 16년간 이례적으로 누중되어 왔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 증가율이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과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었을 때 정부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정부 부채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캐나다 중앙은행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할 것을 선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3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2월 FOMC 회의에 경계 심리가 작용된 가운데 미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따른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2달러 선을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국채 금리 하락과 증시 조정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소폭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모멘텀이 부재한 영향으로 받는 폭이 미비했다는 것과 유가 가격은 배럴당 7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의 긍정적인 원유 수요 공급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약간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주 그냥 소식이 빠방한 게 많죠. 당연히 미국 FOMC 부분에 따른 금리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코인의 방향성이 되게 요동을 많이 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투자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B, BOE, BOJ 통화정책회의가 그냥 다 몰려져 있죠. 네, 그만큼 이번 주가 거의 미쳤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국이 영국에서 개최가 되고요. 아세안 외교 장관들이 모이는 확대 회의를 진행을 하고 경기 회복, 세계 보건, 인권 등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주가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고 예측하기도 정말 힘들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포보스 비트코인 ETF가 12월 비트코인 보유량이 4,342개나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부자와 저자가 비트코인, 부동산, 금은 모두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에 따른 그런 언급으로 저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조정폭이 얼마나 깊을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추세적인 하락의 깊이가 정말 너무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여전히 연준 의장만 알고 있겠죠. 금리의 속도가 그만큼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부동산 추이도, 국내 부동산 추이도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새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뭐 이제 부동산 부분에 따른 뭐 매도 부분을 약간 열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언급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뭐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다 같이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추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세계 경제 소식 이곳저곳 해가지고 뭐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미크로 변이 관련 소식이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직 누적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유동적으로 우리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치명적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국에서 일단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기존에 사망자가 나왔죠. 그 사망자가 좀 영국 총리가 좀 더 재료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망했다라고만 나오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의 합병증으로 인한 부분인 건지 기타 질병 뭐 다른 측면의 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인지에 따른 데이터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그게 약간의 두려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변수를 더욱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으니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접종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뚜렷하게 이제 요새는 갈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 부분을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을 사람은 어차피 맞고 안 맞을 사람은 계속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와 급락 부분은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영향성과, 그리고 CEO가 트위터로 많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줍줍한 것과 던진 것이 있었다라는 또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줍줍한 거는 디센트, 라이프 피어, 솔라나, BAT, 체인링크, 파일 모두 원화 가치로 약 1억 원 정도씩을 매수를 했다. 비트인 이더는 겁나 팔아 제꼈기 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하길 바라겠다 라고 해서 보게 되면 그러하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댄라이머 2부 관련 정리, 이오스 관련 소식인데요. ENF장 2부가 저번 이오스 최악의 실패 투자였다라고 한 이후 이오스가 살려보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댄라이머가 PP들과 상의하며 이오스 리브랜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트위터가 요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댄라이머가 이오스는 B1 및 나쁜 놈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리브랜딩 할 것이다 라는 선언, 그리고 선언 후 가격이 조금 펌핑이 됐지만 다시 원상 복구가 됐죠. 물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브랜딩 이후 이름은 이오스 그대로 유지하였고, 리브랜딩 하게 되어도 블리시 거래소에서 해싱되는 것이 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보며 아주 정확하게 뭐가 결정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내년 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문점은 호재가 맞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내가 들고 있는 코인 내 새끼라고 이뻐 하다 보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철하게 시장을 볼 때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관적인 기준과 누가 봐도 우리 자식이 정말 이쁘고 내 눈에는 괜찮고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이게 시장이나 사회에서 또 내다보았을 때 정말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냉철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성인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 독립을 또 했었을 때도 자리를 잘 잡아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도 좀 안정감을 들잖아요.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코인은 없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부분도 따라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쉽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여러 가지 대형 코인들에 있었을 때 그 호재가 과연 소송까지 일어났던 것도 있지만, 그게 이 시장의 어느 정도 상승기 때 그것도 잘 빨리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보다 질질 끌고 그런 부분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유저한테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또 잘 피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오스에서 뭐 텔레그램 방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이오스 수단으로 돈 벌려고 하는 목적들인 사람들인데 지금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로 불쌍하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는 코인은 없습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시기를 잘 타고 파일을 딱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남은 이제 코인 일정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샘틀의 메인넷 공식 출시가 17일, 그리고 미국의 FMC 금리 결정 16일, 그리고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 17일, 그리고 리브랜딩 소식이 18일 하나가 있고요. 리플 소식 에어드랍 스냅샷 24일, 크리스마스 메인넷 25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 아이콘 에어드랍, 그리고 12월 말에 스택스 메인넷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솔리브 블록코인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있는 게 레이븐 반감기가 있네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아쿠아, 스냅샷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대표가 글로벌 시장으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업비트의 독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싱가포르 내년 2월 달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바이낸스 입지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만큼 또 거래량도 또 줄고 또 정리가 되고 그러하겠죠. 그러면서 또 중국의 또 마감 시한 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결코 유동성 부분이 별로 좋지는 못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나이키 메타버스 속 NFT 운동화 시장 선점을 하게 되냐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최신 문화 게임을 결합해 차세대 수집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선도적 브랜드라고 선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임 엔진과 블록체인을 해서 증가해서 현실 속 운동화, 디지털 인건물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게임 회사나 패션 브랜드를 앞으로 미래 가치적으로 좀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메타에 정말 힘을 많이 실어 넣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메타로 했는데 그 메타에 따른 또 어떤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그
주소인가 뭐 비슷한 것을 하나를 이번에 그 이름값으로 냈던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메타를 갖고 오는 그 브랜드를 갖고 오는데 대략 한 700억 원 정도 썼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 이름값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이름 가지고 정말 잘 지어 놓으면 진짜 그것도 운 좋게 또 글로벌 기업의 이름이 또 겹치게 되면 그것도 돈이 잘 된다. 그래서 옛날에 되게 도메인이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름만 잘 지어놔도 진짜 돈벌이 정말 잘 됐었잖아요.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NFT 부분에 그런 측면도 나중에는 또 이름 부분으로도 또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 다음으로 두나무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지 극대화, 다변화, 글로벌화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내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에 한해서만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하기 위해서는 외화 유출 때문이라도 이거는 금융위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을 도약한다라는 것은 해외 거래소를 하나를 만들어서 사업장을 키워가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업비트 뭐 미국 시장, 뭐 저기 캐나다 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되는 형태로 아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안정화된다라고 해도 기존의 카카오페이로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해외 쪽은 그런 게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컨셉이 어떻게 이제 인증을 할 것이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단방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에 자체 플랫폼을 만약 쓴다라고 하면 카카오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쓰고 카카오톡도 인위적으로 쓰게 되면 메신저의 파워가 더 격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써야지, 카카오페이를 써야지 업비트와 연동이 된다고 하면 업비트 쪽을 외국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저가 가장 메신저에서 엄청 뒤떨어져 있거든요. 네, 메신저 5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또 단방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과연 감사하고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써줄 것이냐에 따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는 지금 이제 IPO를 거래소마다 계속 한두 개씩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래소가 계속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네,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잠재적 매수세 최고점에 보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비율이 최저점을 통해 알아내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시점에서 오로지 매수로 사용되는 일만 남았으며 거래소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해석인데 뭐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현금 인출 아니면 다른 코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인데 이거를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이제 퀀트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고래지감은 30일 동안 11,657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또한 뭐 어제 기준으로 29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에서도 던지는 애들이 있고 주워 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최상위 애들은 많이 죽고 있고 거기에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테더가 새로운 집단의 소송에 휘말렸다 라고 해서 정기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불법적인 관행이 좀 있고 내부 운영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해서 여러가지 소송에 또 휘말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구매가 아닌 기념품을 도지로 살 수 있다 라는 또 소식에 도지가 또 방향성이 또 위아래로 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확인하기에도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급을 하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번 시장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해석하기에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 따른 주관과 기준대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저는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제 생각을 꼭 영상에 담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 돈 갖다가 제가 투자하는 것이니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대로 지지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너의 주관과 소관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니까 제 소관대로 그 시점 또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제가 대가리가 깨지고 욕을 많이 처먹는다라고 해도 제 주관대로 이때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걸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조작하거나 조장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다른 구독자도 아니고요. 조회수도 그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코인 유튜브 보면 거의 다 단타, 초단타, 스캘핑. 왜냐면 아마 원효띠님 때문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어떤 분들은 그게 재능으로 맞아가지고 잘 되시는 몇 퍼센트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병행하기가 좀 어렵다. 자기 체력이 상당히 많이 깎이게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거기에서도 모든 부분을 좀 경험을 해보고 깨달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를 뽑았을 때 따른 그 경험치 기반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투자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도 많이 돼요. 그 대신 그런 누적 데이터를 통계를 잘 안 내고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 씨알데기 없는 데이터로밖에 안 남으니까 나중에는 꼭 기록을 하시고 통계를 꼭 내셔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패턴으로 왜 샀는지 그런 거를 잘 기록을 하시면서 그렇게 트레이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병행하면서 시간도 없으면 추세 기반형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해도 1년 동안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죠. 아무튼 본인이 선택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그런 조언은 그냥 거들 뿐 본인의 선택이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